네, 안녕하세요. 고용노동정책연구원 원장 맡고 있는 이장원입니다. 저희가 이번 갑작스러운 대선이긴 하지만 정책적으로 다음 차기 정부가 다뤄야 될 중요한 노동정책 이슈들을 점검하는 그런 시리즈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오늘 5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 사회가 굉장히 떠들썩하지만은 이 정책적으로는 그렇게 대선 같은 데서 과히 중요하게 얘기 않고 있는, 그러나 매우 중요한 과제인 산업재해 문제, 또 요새 중대재해처벌법 문제, 이걸 가지고서 오늘 지금 이 분야의 가장 전문가이신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님을 모시고 초청 대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 박사님은 이제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계신데요. 노동연구원 입사 전에도 본인 박사학위 시절도 그렇고 그 이후에 연구를 계속 이 산업재해와 관련된 또 업종으로 보면 특히 조선업 이런 쪽으로 한국에서는 손꼽히는 그런 이제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시다가 연구원에 오셔갖고 지금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생긴 이후에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을 잡고 정책 같은 실천 방법을 이렇게 디자인하는데 많은 지금 그런 그 일을 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박종식 박사님 잠깐 본인 인사만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에서 있고요. 박종식이라고 합니다. 네. 박종식 박사님께 오늘 대략 중요한 순서대로 10개 안팎의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산업재해라는데 저도 이제 20년 전서부터 우리나라 이제 산업재해가 특히 OECD 기준으로는 거의 최악의 이걸 최고라고 최고 수준이라고 하면 약간의 오해 소지가 있어서 또 최악의 그런 그 수준을 보여와서 본 적이 있는데, 이 추세, 최근의 산업재해 추세를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산업재해가 특히 많은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종별로 또 좀 상황을 같이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장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산업재해는 대단히 심각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1960년대 산업화 이후에 사실 사업장 안전에 대한 대책들이 이제 사실상 좀 부재한 채로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과거에 지금과도 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많이 심각했었는데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심각한 수준이 그대로 계속 유지된 건 아니고, 한 2000년대 한 이후로는 좀 살펴보면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많이 좀 개선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특징적인 점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2000년대 이후로 전체 재해자 수는 지금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대신에 이제 산재 사망자 수, 특히 이제 사고 사망자 수는 이제 감소 추세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개선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재해자 수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개선되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제 재해자 수가 그러면 왜 이렇게 증가했느냐? 이것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1998년도, 9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재해자 수가 연간 산업재 승인받은 재해자 수가 한 5만 명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9만 명대에서 한 10만 명대, 한 13만 명까지 이제 작년에 2023년도에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증가한 이유는 우리나라 안전보건 수준이 나빠져서라기보다는 산재보험 제도를 이제 활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좀 늘어난 겁니다. 그런 점들에서 보자면 보상 측면에서 제도가 조금 진전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사망자 수는 전체적으로는 감소 추세인데 특히 이제 산재 사고 사망자 수,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다쳐서 이제 뭐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해서 이제 사망한 경우가 이제 특히 이제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사고 사망자 수가 1998년도에 1,600명대였는데 작년에는 2023년도에 812명으로 한 절반 정도로 감소를 했습니다. 뭐 그런 점들에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러면 예방 측면에서 이제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수준이 좀 개선되고 좋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사망자 중에서도 사고 사망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직업병이라든지 뭐 이런 질병 사망자들도 있거든요. 질병 사망자 수는 좀 늘어난 건 분명합니다. 늘어났는데 요거는 뭐 좀 다른 요인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광산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이제 진폐로 이제 그 돌아가시는 경우들도 지금 산재로 이제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좀 있어서 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네. 이런 점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재해 예방과 보상 체계가 이제 점점 제대로 좀 작동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점들에서 좀 나아졌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다른 선진국들, 예를 들면 뭐 주로 이제 비교를 하는 영국이나 독일 또는 일본과도 이제 비교했을 때 그 사고로 사망하는 자들의 비율 10만 명당 이제 사망자 수를 하는데요. 국제적인 비교에서는 보통 사고 발생 후 1년 내 사망한 경우를 치명적 재해자라고 이제 그 페이털 인저리라고 하는데요. 요 수치로 이제 비교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되게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는 비교 그 부끄러운 수준, 진짜 아까 말씀드린 1990년대만 하더라도 10만 명당 한 34명 정도가 사망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한 4명대, 한 4명, 10만 명당 한 4명 정도 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을 하니까 크게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독일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10만 명당 1명도 채 안 돼요. 그리고 일본도 한 1명, 1.5명 정도 이제 수준이어서 우리나라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수준 한 4명 정도 수준인데, 요게 한 독일의 한 90년대 중반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에서는 앞으로, 그러니까 이 치명적 재해자 수, 소위 말하는 중대 재해자 수를 지금보다도 좀 더 많이 줄여나갈 과제들은 분명히 이제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정훈 박사님께서 이제 그 업종들에 대해서도 좀 그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리나라는 뭐 업종별로는 지금 그 재해자 수는 그 제조업과 건설업이 거의 제일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운수창고 통신업이라고 소위 말하는 운수창고 통신업에서 이제 재해자 수들이 많은 편이고요. 이제 사망재해자의 경우에는 건설업, 제조업, 그리고 이제 운수창고 통신업, 요 순서로 이제 사망재해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특히 이제 그 주력해서 우리나라 이제 사고 예방 대책들을 갖다가 수립을 할 때 주로 이제 건설업, 제조업 중심으로 이제 그 대책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운수창고 통신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라고 하죠? 교통사고 이제 재해자들이 이제 좀 많이 잡히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그 산재 예방, 사업장 내 산재 예방 노력만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장 밖에서 이제 발생하고 도로에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런 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해율로 이제 그 사망률로 비교를 했을 때는 건설업이 이제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운수창고 통신업,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 요 순서들입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그 건설업하고 제조업이 제일, 그 건설업에서 이제 추락재 또는 이제 제조업에서 이제 기계에 대한 협착, 요즘에 감김 끼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재해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또 최근에는 한편으로 그 운수창고 통신업에서 이제 그 산재보험 그 사망자 수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게 그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노무 제공자라고 해서 이제 화물 트럭 기사분들이나 또는 이제 배달 라이더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산재보험으로 편입이 되는 거죠. 산재보험 틀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 사고자 수가 좀 증가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뭐 그런 점들이 좀 특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업종별은 아니지만 이제 규모별로 보면은 이제 결국 중소기업, 중소사업장이 더 이 산재 문제에서는 더 취약한 건데요. 그 잠깐 좀 한번 짚어주시죠. 예, 중소사업장. 규모별로도 사실 이제 좀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90년대 말만 하더라도 그 대기업, 그러니까 50인 미만 사업장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사망자 수 비율이 이제 한 반반, 절반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한 1,600명인데 한 절반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2023년도는 그 50인 미만 사업장이 한 81% 정도 되고요. 50인 이상 사업장이 한 1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재해자 수가 한 800명 되니까 50인 미만에서 한 600여 명, 50인 이상에서 한 200여 명 사망하는 거죠. 뭐, 한 150명이니까 200명 그 정도 사망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우리 사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양극화를 얘기하는 것처럼 산재 사망에서도 기업 규모별로 약간 이중구조와 같이 이제 양극화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에서 아마 앞으로는 그 건설업, 아까 말씀드린 업종별에서는 이제 건설업에서의 그 사망자 수, 재해자 수, 중대재해자 수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여전히 이제 중요하고요. 또 한편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사업장, 특히 이제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그 사망자 수, 중대재해자 수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 숫자상으로는 산업재해 건수나 율이 좀 이제 줄어든 그런 그 결과, 성과가 있긴 있었는데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중요한 법제도들이 도입되고 또 강화된 게 좀 어느 정도는 작용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이런 법제도 강화 이런 것들의 역할이 어느 정도 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2019년도에 이제 그 소위 산안법 2차 전부 개정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2020년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이 됐죠. 이런 새로운 법이 이제 제정이 됐고요. 그래서 2021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근데 이제 뭐 중요 내용으로 보면 산안법 전부 개정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근기법상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이제 예전에 특고라고 했던 이제 노무 제공자들까지도 이제 그 법 적용 대상이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들이 이제 대부분 그 우리나라 대기업과 원하청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도급인 원청의 이제 책임들을 좀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특히나 이제 이 논리는 이제 도급인이 이제 지배하는 장소, 도급인의 사업장, 그렇죠. 소위 말하는 원청 사업장 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 협력업체들, 하청업체들에 대해서 도급인 원청에서 좀 더 많이 안전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요 내용들이 좀 강화됐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근로자들의 이제 작업중지권, 요게 이제 약간 그 전에 좀 유명무실하다라고 있었는데, 요걸 갖다 작업중지권의 내용들을 명문은 명확하게 하면서 참여 기회가 좀 확대됐다. 이런 것들도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처음으로 이제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좀 강화됐죠.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중대재해 발생했고,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그 기업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갖다가 구축하지 않았을 때 사업주가 직접적으로 징역형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점들에서 처벌이 강화됐다는 점에서 이제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제도가 좀 강화되면서 전반적으로 한국에서 이제 산업재해 문제에 대한 안전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강화되고 개선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업장 안전관리자들 하고 인터뷰들을 많이 해봤는데요. 인터뷰를 하면 대체 특히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시행 이후에 인식이 크게 개선되었다. 특히 이제 경영주들, CEO들의 이제 안전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라는 점들에 대해서는 이제 대체로
그 비슷한 말씀들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작업자들의 이제 안전에 대한 인식은 아직까지도 조금 좀 개선할 지점들이 좀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점들에서 궁극적으로는 사업장 내 안전 문화 형성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라고 그 이제 안전 전문가들은 이제 대체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사업주부터 제 인식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들에서 앞으로 이제 좀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들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산업안전보건법 뭐 전부 개정도 있었지만 이제 법제도로 보면은 중대재해처벌법 이게 이제 새로 도입되면서 도입 당시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여기에 대한 뭐 논란 또 그 뭐랄까 지지하는 분들은 이제 이 법의 중요성을 또 이제 변호하는 우리 사회에 이제 상당히 이제 그런 논쟁들이 많았었는데요. 근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 실제로 한쪽에서는 뭐 처벌받은 게 많지 않다. 그냥 말만 세지. 뭐 실제로 이게 법적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또 한편에서는 실제로 처벌받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지금 있는 거다. 그래서 이런 처벌 사례 또 발생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는 그런 재해 어떤 그런 발생 추세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사실상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내에서 사망사고가 이제 한 명 이상 발생을 하면 대상이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모든 그 사업장 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했느냐, 그리고 제대로 이 체계가 이제 작동을 하고 있느냐, 그게 이제 되게 이제 일단 판단이 중요한 근거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수사를 하는데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안전보건관리 체계들이 잘 제대로 구축이 됐는지 작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확인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이제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인 사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되고 첫 번째 사건이 아직까지 이제 법정으로 계속 다툼 중이고요. 그것보다는 그 기소가 된 첫 번째 사례도 2022년도에 발생했던 이제 사업장 명을 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H제강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발생한 사망 사고가 이제 발생을 한 적이 있는데요. 특히나 여기도 하청 노동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협력업체 노동자가 사망을 한 사례였는데요. 그 경우에 처음으로 이제 첫 번째 기소여서 대단히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그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회사는 벌금 1억 이렇게 이제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제 약간 그 집행유예 판정이 나와서 이제 이 중처법을 지지하는 분들이 약간 비판 성명들도 많이 내고 그렇게 했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또 말씀드릴 게 D산업이라고 여기는 이제 그 화학물질의 이제 급성 중독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부상을 당한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은 1심에서는 그 대표이사가 이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이제 법정 구속이 됐었죠. 근데 이제 2심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안전보건관리 체계들을 어느 정도 구축을 했다라는 점들을 반영을 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이제 감형이 됐고요. 그렇지만 이제 첫 번째 법정 구속된 사례였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기업들은 이제 중처법상에 아까 말씀드린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서 실제 실형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우리가 이 법에 참고를 했던 영국에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기업살인법, 법인 살인법에서도 제가 영국에서 연구한 사례들을 봤는데 한 1,000몇백 건의 사망 사건 중에서 한 30여 건 정도가 기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마 앞으로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모든 CEO들이 처벌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왜 그러냐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고 대기업들은 이제 대체로
지금 안전관리 체계들을 잘 만들어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곧바로 뭐 CEO가 처벌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려가 되는 거는 뭐냐면 2024년 1월부터 아까 말씀드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첩법이 확대 적용이 됐는데, 근데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잘 없는 경우들이 많아서 아직까지도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서 이 경우에 이제 실형 판결들이 좀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아까 말씀드린 영국에서도 처벌받은 사례들이 대부분 중소기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앞으로 중소기업에서는 좀 처벌 사례들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좀 되고 있습니다. 24년이면은 이제 작년 1월에서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적용되기 시작했다. 근데 이 당시에도 이걸 가지고서 가뜩이나 우리나라의 그런 그 이중구조 하에서 중소기업이 힘든데 이 중소기업의 이런 이제 부담을 더 규제를 강화하는 거죠. 하고 처벌을 하는 게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맞긴 하지만은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이게 너무 좀 적실성이 떨어지는 법 적용 아니냐, 좀 유예해달라 뭐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확대 적용되고 있는데요. 결국은 중소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힘들다. 이런 비판들, 이것들이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이제 기업하기 좋은 나라, 뭐, 규제 혁신 얘기할 때마다 계속 이제 등장하는 그런 이슈이기는 한데,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 뭐, 제가 봤을 때도 중소기업들이 이제 조금 좀 하기는 지금 뭐,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뭐 그 원인들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근데 이제 이 중첩법이 21년도에 그 제정이 되고 22년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1년 동안에 이제 준비 기간을 뒀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주로 이제 그 대형 로펌들을 중심으로 안전보건 관리 체계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안전보건 관리 체계라고 하면 이게 이제 상당한 예산과 이제 많은 다수의 인력들을 확보했을 때 이 안전보건 관리 체계들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이게 약간 모범안처럼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한다라고 하면 상당한 예산과 인력 이제 확보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소사업장들이 이제 안전보건 체계에 이제 특히 이제 시행령으로 중첩법 4조의 이제 시행령으로 9가지 요소들을 갖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안전보건 그 목표와 경영 방침 설정, 뭐 이제 조직 및 인력 구성, 뭐 위험성 평가, 그다음 교육, 뭐 그 근로자 참여 의견 청취 등등 해가지고 마지막에 점검 평가 개선까지 하도록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갖다가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서 관리자들이 뭐 한 6, 7명, 많으면 6, 7명, 10명 정도 되는 사업장에서 이걸 갖다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뭐 그런 점들에서 안전보건 담당, 예를 들면 안전보건 전담 조직이나 인력 구성을 하라고 하는데, 중소기업에서는 이제 안전관리자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지정은 되더라도 보통 겸직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걸 갖다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조직 구성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고, 뭐 이런 점들이 있어서, 뭐 이런 점들에서는 중소기업들이 할 수 있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 대한 모델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는 조금 우려가 많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각에서는 뭐 9가지 요소들 중에서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해야 된다, 그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해야 되는 9가지 중에서 몇 가지는 좀 제외해주자, 이런 주장들도 나오고 제기되고 있고요. 정총에서도 그런 얘기들 하는데, 뭐 그런 얘기들도 좀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지금 이제 시행이 된 지도 1년이 넘은 상태여서 아마 이걸 유예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다시 유예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중소기업들의 이제 부담을 덜어주는, 그래서 이제 9가지 모두 대기업처럼 9가지를 다 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하면 이제 좀 안전관리 체계를 만든 것으로, 시행을 하는 것으로
보거나 뭐 이런 식의 좀 개선은 좀 필요해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거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대기업 수준으로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한 이 법이 요구하는 그런 그 요건을 맞추기는 뭐 현실적으로 이건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간소화해주는 중소기업 현실에 맞춰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몇 가지 중심으로 좀 간소화하는 방안은 좀 어느 정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제 처음서부터 이 법을 뭐 유예하냐 적용하냐 이제 이런 논란 위주로만 흐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법을 좀 중소기업 현실에 맞게끔 좀 간소화하는 방안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부터라도 좀 제대로 좀 논의를 좀 다시 좀 해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중소사업장의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해서 뭐 필요한 것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중소사업장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담 인력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이런 분들도 없고 인력도 없고 예산도 부족하고 뭐 한마디로 이제 역량 자체는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점들에서 뭐 징계와 처벌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신에 이제 전반적인 환경 개선, 이제 그 산재에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근무 환경을 개선을 하는 것, 뭐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점들에서는 이제 좀 지원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좀 지원들이 필요한데 저는 지원 전략을 좀 구분을 해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금 제 고민인데요. 특히나 이제 이 중소기업들을 크게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원청 대기업과 연계가 돼 있는 중소 협력업체들, 하청업체들과 좀 연계가 좀 없거나 아니면 뭐 3차, 4차 이런 데들 있잖아요. 연계가 좀 약한 부분들. 이런 데를 좀 구분을 해서 좀 이제 접근을 해서 예방대책들을 좀 수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연계가 바로 직접적으로 되어 있는 하청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기업들이 아까 좀 직접적으로 안전보건 이제 상생 협력 노력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왜냐하면 예를 들어 뭐 그 대형 제철소나 자동차 회사나 조선소들 보면 한 사업장 내에 그 협력업체들이 하청업체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 사업장 내 위험에 대해서는 원청이 제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점들에서는 뭐 이런 경우는 원청이 좀 직접적으로 나서서 상생협력, 안전보건 상생협력 노력과 이제 지원 뭐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것들이 이제 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 중요한데 이런 경우는 원하청 통합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좀 구축하는 게 좀 어떨까 뭐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하청 관계가 없거나 느슨한 경우, 약한 경우 이런 경우는 개별 사업장 수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접근하기 위한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좀 묶어서 좀 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아니면 뭐 지역별 또는 공업단지별 뭐 이런 식으로 좀 묶어서 사업장 단위를 넘어서 있는 차원에서 뭐 이제 접근과 지원들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한국에서의 그 산재 예방 대책들은 다 개별 사업장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점들에서 그런 점에서는 좀 이제 산재 예방의 좀 패러다임을 조금 독립적인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산재 예방 패러다임을 좀 바꿔서 좀 공동의 그 지역별로 공동의 안전보건 교육을 하거나 공동으로 위험성 평가를 하거나 뭐 이런 식의 이제 좀 방향들을 갖다가 좀 모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 요 지역별로 할 때 또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 있는데 이제 산안법이 이제 2021년도에 이제 조항이 하나 신설이 됐습니다. 그 신설된 조항이 뭐냐면 지방자치단체 책무 조항이 신설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자체가 산재 예방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이제 산안법에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지역별로 또는 공단별로
이렇게 묶어서 이제 그 지역에 특화된 업종을 좀 묶어서 이제 좀 사업장 단위를 넘어서는 예방 대책들은 좀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좀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대기업하고 관계에서 보면은 원화청 관계 그 중에서도 결국은 이제 사내 하청인 경우가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가끔 어처구니 없는 이제 그 사고가 나는 경우에 보면은 원청과 하청 간에 꼭 필요한 특히 생명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돼 가지고서 뭐 하청에서는 무슨 위험이 있는지도 모르고 뭐 어디 들어갔다가 가스를 마신다든지 뭐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공동으로 좀 뭐 상생 뭐 책임을 지는 한도에서 좀 그렇게 새로운 어떤 걸 좀 강화된 쪽으로 나갈 필요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짐짓 모른 채 저 사람들은 우리 근로자가 아니야 뭐 이렇게 이 무관심 내지는 방치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또 야 너무 또 관여하게 되면은 야 이거 뭐 불법 파견으로 이게 뭐 업무를 지휘 감독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지휘 감독 통제의 관점에서 이 원하청 간에 특히 사내 하청에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피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또 생명 안전과 관련된 일과 관련해서는 긴밀하게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업무를 뭐 협조를 해야 되는 약간의 이론적으로 보면 이게 구분될 것 같지만 현실에서는 이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뭐 좀 해나가야 될까요? 네, 좋은 지적이시고요. 지금 실제로 그런 문제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이제 파견법하고 산안법이 좀 충돌되는 지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 우리나라 파견법에서는 그러니까 협력업체들이나 사내하청업체들 어쨌든 도급업체들의 경영상에 대한 간섭을 절대 못하도록 그 간섭을 하는 경우 이제 불법 파견으로 보는데 근데 그 고용노동부에서는 지금 계속 그 뭐라고 하죠? 이 안전과 관련돼서는 이제 지원을 하는 것들이 파견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겠다라고 이제 얘기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막상 실제로 이제 법원으로 뭐 소송이나 이제 으로 가게 되면 이게 또 이제 그 근거로 파견의 이제 근거로 보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 이제 파견법과 산안법이 이제 충돌되는 지점들을 좀 개선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 지점들도 이제 지금 이제 많이 지적이 되고 있고 그래서 뭐 그 작년에도 이제 제가 여러 대기업들하고도 이제 같이 이제 얘기를 해보면 우리는 원청행 협력업체들한테 잘해주고 싶은데 이 파견법 때문에 이제 좀 주저하게 된다. 특히나 이제 그나마 1차 협력업체들은 괜찮은데 뭐 3차, 4차 협력업체들한테는 우리 자기들이 지원을 하거나 뭐 도와줄 경우에는 이거는 경영 간섭이 되고 이제 공정거래법에도 이제 그 위반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점들에서는 이제 좀 이거는 분명히 좀 파견법하고 이제 안전보건 관련돼서는 명확하게 법적으로 좀 분리를 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안전과 관련된 지원들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공동의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거나 예를 들면 공동의 뭐 안전보건위원회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파견법과 무관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좀 그런 제도를 좀 정비할 필요는 분명히 있겠습니다. 네. 조금 이제 시야를 좀 확대해서 저희가 이제 뭐 산업 뭐 재해 뭐 이런 사건 위주의 그런 그 이슈에서 조금 이제 산업 보건 안전 전반을 어떻게 우리가 좀 강화해 나갈 거냐 이렇게 좀 확대해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뭐 이번 이제 대선 국면 들어오기 전에도 사실은 뭐 반도체 지원 특별법을 만들어서 반도체 업종에 특히 뭐 R&D 뭐 이렇게 종사하시는 분들은 주 52시간을 넘겨서라도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게 꼭 뭐 여야 간에 꼭 이게 상반되는 의견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쌍방 간에 어느 정도 그럼 뭐 고민도 한번 해보겠다 뭐 이렇게 가다가 또 사실 또 이제 논의가 또 유야무야
측면이 있고 또 다시 지금 이번 대선 전에 또 주 52시간의 이제 근로시간 상한제 이런 것들을 유연하게 때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더 일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도 다시 또 대선 이슈로 좀 들고 나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산업안전 이제 보건 이런 쪽에서 본다면은 결국은 주요하게 비판하는 입장은 그렇게 무리하게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무리하게 일을 하면은 건강권 결국은 이제 보건 안전 문제죠. 건강권에 문제가 생기고 뭐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이 사고로도 또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개연성을 높인다. 뭐 이런 비판들 때문에 이 주 52시간 근로상한을 유연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입장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서 이 건강권 침해 우려 이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뭐 그 관련 연구들을 장시간 노동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어쨌든 노동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장시간 노동을 많이 할수록 이 뭐라고 하죠 뇌심혈관계 질환이 이제 분명히 증가를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점들에서 장시간 노동을 이제 마냥 허용할 수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점들에서 근로시간 상한은 이제 일정하게 좀 필요로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점들에서 이제 뭐 그 우리나라 그 한국에서는 지금 52시간까지는 이제 법적으로 주당 52시간까지는 법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는데, 뭐, 저는 뭐, 이 제도 자체는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그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이제 총량 관리가 이제 좀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제 필요로 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대신에 이제 그 건강권 침해 우려를 좀 불식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이제 제도적 보완 장치들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노동시간 총량, 뭐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얘기된 것도 총량 관리를 할 때 이게 주 단위로 할 거냐, 뭐 월 단위로 할 거냐, 분기 단위로 할 거냐, 심지어 연 단위로 할 거냐까지도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요것들은 뭐 조금 뭐 연 단위는 사실상 뭐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뭐 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는 좀 필요로 해 보입니다. 정산주기.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이게 주 단위는 너무 이제 협소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뭐 공감대는 있는 것 같고, 다만 이걸 뭐 마냥 그 장시간 노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하지 않는 차원에서 이제 총량 관리가 좀 필요로 하고, 또 하나 좀 제가 고민하는 거는 지금 유럽이나 그 최근 한 10년,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그 퇴근 시간 이후에 다시 출근하는 데까지의 뭐 11시간 휴식 보장제, 이런 제도들에 대한, 요게 이렇게 했을 때 그 뇌심혈관계 질환이 이제 줄어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병행을 해서 좀 보완을 하는 것들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는 장시간 노동을 뭐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더라도 그 대신에 이제 반대급부로 휴식이나 휴가를 좀 보장을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병행이 되는 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한때 뭐 노동 산업안전과는 좀 무관했지만 이제 독일식의 이제 근로시간 계좌제들이 좀 소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요때도 보면 추가 노동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제 휴식이나 휴가를 보장하는 방식들, 예를 들어 한 50시간을 일했다면, 바쁠 때 50시간을 일했다면 덜 바쁠 때는 30시간만 일해도 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휴가를 보장하는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로 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다만 여기서도 이제 연장 근로에 대한 보상 문제가 이제 연동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노사가 이제 좀 뭐 대화가 좀 필요로 한 영역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들에서 건강권 침해를 우려를 좀 불식시킬 수 있는
다른 이제 보조 장치들, 보조적인 제도들을 좀 병행을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너무 그냥 다짜고짜 유연화해야 된다, 다짜고짜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다툼을 주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주 52시간 문제도 건강권 차원에서 본다면은 부분적으로 유연할 수 있지만 총량 관리를 재정립하는 그런 이제 노력을 병행하는 한도 내에서의 유연화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당연히 연장 근무에 따른 이제 추가 보상 이거를 회피하기 위한 그런 근로시간 유연화는 좀 시작서부터 좀 정착이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어느 정도는 보상을 해주면서 이 유연화가 돼야지, 보상도 없이 기업이 원하는 대로만 이 시간을 시간 운영을 유연화하는 것으로는 좀 정착이 좀 어렵지 않겠나 싶고, 마지막으로는 휴식 휴가권을 확실히 보장한다면은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오랫동안 일을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수용될 수 있을 텐데, 지금 우리의 문제는 휴식 휴가를 충분히 자유롭게 쓸 수 있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 앞에서부터 근로시간 운영을 유연하는 게 이제 막히는 이게 이제 복합적인 지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약간 뭐 여담이지만 휴식 휴가를 왜 마음대로 못 쓰냐, 아무리 법에서 뭐 얘기를 해도 현실에 있어서 직장에서 뭐 사장님이 나빠서가 아니고 직장에서 상사가 또는 조직 구성원들 옆에 동료들이 눈치를 주거나 뭐 이러면은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죠. 근데 이제 결국은 우리가 아직도 이 단체, 집단 노동 방식에 익숙해져 있고, 직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그 직무를 명확하게 관리하는 관리자가 명확하게 이 사람이 오늘 휴가 쓰고 며칠 동안 안 나오더라도 이 일이 펑크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능력만 키운다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직도 이런 그 경영 관리 능력에 있어서는 저는 아직도 주먹구구식이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현실적으로 풀 수 있는 것도 자꾸 법을 고쳐서 어떻게 뭐 규제하고 강화해야 된다 하지만은, 현실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휴식 휴가를 제대로 쓸 수 있는 조직 문화, 조직 운영 방식,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야지만 이게 같이 되지 않을까. 제가 뭐 사적으로 제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이 문제가 나와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 문제가 있어요. 결국은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뭐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노동력을 좀 뭐 맞으면 이제 관리를 제대로 안 한다라고 하는 이점 때문에 외국인 고용을 하는 사용자들이 있죠. 분명히 모든 대한민국의 사용자가 그렇다는 건 아니더라도. 그래서 특히 산업안전 사각지대가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에 더 심각한 거 아니냐. 뭐 은폐 문제도 그렇고, 뭐 특별한 뭐 대책이 필요한가요? 외국인 근로자들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 문제는 아마 앞으로 한국 사회가 좀 풀어나가야 할 과제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안전도 마찬가지로 이제 좀 그 풀어야 될 과제들이 좀 있긴 합니다. 특히 이제 뭐 제가 뭐 외국인 노동력 활용은 아마 앞으로는 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기능직, 생산 기능직이라든지 단순 노무 인력 같은 경우는 좀 불가피할 것 같고요. 뭐 제가 이제 뭐 그래 지금도 각 종종 그 비수도권에 있는 제조업체들 가보면 실제로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늘기도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점들에 특히 이제 비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점들에서 외국인 활용뿐만 아니라 이제 정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정주 여건 조성 뭐 이런 문제들도 좀 있긴 한데, 특히나 이제 사업장 내에서의 이제 안전과 관련돼서도 이제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당장 바로 들어왔을 때는 원활한 소통이 잘 안 되는 문제들이 있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특히나 사업장 내에서 쓰는 용어들이 이제 전문적인 용어들이 있는 거죠. 이게 뭐 이게 한국어 시험 봤다고 해가지고 알 수 있는 단어들이 아닌 일본 말도 많이 섞여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인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사업장만의 고유한 용어들이 단어들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소통이 안 돼서 못 알아듣고 이제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점들에서는 이제 소통 문제가 일단 있기 때문에 내국인의 안전보건보다는 더 이제 관리하기가 산재 예방하기가 더 어려운 측면들이 이제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에서는 개선 노력들을 실제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그 뭐 지역이나 이런 데 건설 현장 가보면 아니면 이제 제조업 사업장 가보면 이제 안전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도 뭐 한국어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이제 동남아 뭐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베트남어를 병기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소통들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 최근에 유럽에서 이제 최근 아니죠. 이제 우리보다 이주민들이 많이 들어왔던 유럽 같은 경우들은 사업장 내에서 이제 안전 표지 소통, 그렇죠? 안전과 관련된 소통은 문자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각적 그림으로 이제 하는 것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되게 많이 공고를 하고 있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아마 앞으로는 지금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베트남어를 병기를 하는데 이게 또 예를 들면 조선소에 가보면 동남아 국가 출신들이 뭐 한 10여 개국에서 와가지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표지판에 10여 개 국가의 언어를 다 쓸 수는 없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한국에서도 유럽에서 지금 뭐 EU, 오샤 이런 데서 좀 많이 강조하는 것들이 이제 시각화를 강조를 하는데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는 점 우리도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각화하는 노력과 이제 소통 뭐 이런 데 좀 더 방점을 두고 이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이제 보통 지금 우리나라에서 4년 10개월까지 쓰고서 그 E9으로 오면 4년 10개월까지 하고서 이제 다시 나가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외국인 근로자들 중에서도 한 절반 정도는 한 4, 5년 정도 한국에서 돈을 벌고 자국 보국으로 돌아가서 가족들하고 생활할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중장기 계약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사업장 내에서의 안전문화, 아까 말씀드린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산재 예방을 위해서 가야 할 길인 안전문화 형성이 이제 어려워지는 문제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점들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4년 10개월 정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신의 사업장, 자신의 일터라는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노무 관리, 적극적인 노무 관리, 인사 관리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도 좀 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렇지만 앞으로 특히 이제 외국 인력 활용은 뭐 우리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고 또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노동자들의 산업 안전 문제에 더 우리가 정책적으로 뭔가 좀 고민을 앞으로 해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원래 박종식 우리 박사님께서 원래 조선업으로 뭐 박사 논문도 쓰셨고 이후에 아마 우리나라에서 조선업종에 관해서 또 제일 일하는 그 상황 제일 많이 아실 것 같아서 고용에 대해서 좀 많이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그걸 알고 조선업종 전문가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뭐 반도체 제조업 뭐 지금 뭐 울상이고 앞으로 굉장히 불안하다 이렇게 됐는데 조선업만 앞으로 탄탄한 미래가 열렸다. 또 한국의 조선업이 한동안 어려웠는데 최근에 국제 비교상 이제 굉장히 어떤 생산 체제에
지금 강점이 있다 해갖고 뭐 미국도 한국 조선업 하고 뭐 협력을 하겠다 뭐 하는데 한편으로 보면 우리 조선업 강점이 결국은 뭐에 바탕을 뒀냐면은 엄청난 외주화, 인력의 외주화. 그래서 이를 효율적으로 빨리 물량대기 방식도 그렇고 이렇게 해온 데서 조선업이 우리가 성장을 해온 게 있어서 앞으로 이 조선업이 화랑이다, 호황이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은 제가 야, 그 인력 뭐 이게 확보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인력 활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결국 과로 문제, 산업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이 또 이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겠다. 저는 좀 그런 우려도 조금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조선업 뭐 최근에 특히 이제 이게 건설업 경기 침체하고 맞물려가지고 좀 많이 특히 이제 또 사람도 필요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호황 그러니까 지금 일단 수주 받아놓은 게 많기 때문에 인력난이 조금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그 인력난을 뭐 외국인 근로자들을 좀 활용을 하면서 지금 인력난은 조금 완화가 된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생산직의 한 20% 한 25% 정도가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와서 인력난은 좀 완화가 됐는데, 근데 이제 인력난보다는 어쨌든 이제 수주 물량이 지금 되게 많기 때문에 많은 물량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인도를 하고 납기를 맞춰야 되는 문제, 이제 소위 말하는 공정 준수, 납기를 뭐 준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중요한 문제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걸 맞추기 위해서 이제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 인도에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좀 서둘러서 일을 하다가 보면 이제 이게 또 산재 사고 위험이 높아질 거다라는 우려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작년에 실제로 지금 좀 재해들이 조금 늘어나긴 했습니다. 조선업에서. 그래서 조선업 재해가 보통 원래 이제 제조업 평균보다도 꽤 많이 높고 이제 건설업보다는 좀 낮지만 제조업 평균보다도 꽤 높은데 2018년도는 그때는 조선업 불황이어서 제조업보다 재해율이 낮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제조업 평균보다 높아지고 높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태인데, 근데 뭐 이런 것들이 왜 발생하냐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규모로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한 사업장 내에서 일을 하면서 이게 혼재 작업이 발생을 하면서 이런 과정에서 안전관리 체계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이 전자파 간섭 현상처럼 간섭 현상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중대재해가 이제 발생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우려들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근로자가 한 25% 정도 차지하다 보니까 소통의 문제들까지도 중첩이 되면 이제 좀 이제 사고의 우려들이 이제 높아지고 있는 것은 현실이고요. 그런 점들에서는 그러니까 호황일수록 안전에 대한 이제 관심, 이제 안전에 대한 대비,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처럼 안전을 등한시할 것 같지는 않지만, 왜냐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있기 때문에 좀 중한시하지 않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치 못한 간섭 현상들을 이제 줄여나가기 위한 뭐 점검과 대책들은 이제 계속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전문적이고도 뭐 다양한 그런 식견을 가지고 좀 답을 주셨는데, 그래도 마저 제대로 뭐 제기하지 못한 설명이나 또 이슈들이 있다면 좀 마무리 말씀으로 좀 해주시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업장 수준에서의 이제 저는 좀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그러면서 안전보건이라는 게 이게 뭐 저도 안전보건 전공은 아니고 사회과학 전공인데 이게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분들이 좀 많이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최근에 이제 안전보건 그 관리자들, 전문가들을 좀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이제 좀 늘어나긴 했는데, 뭐 이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안전공학, 소위 말하는 안전공학이라든지 산업보건 이런 전문가들 양성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아까 뭐 예를 들면 이제 다른 전공에서도 이제 산업 안전에 대한 관심들이 늘어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이제 경영학을 전공을 했거나 법학을 전공했다 하더라도 안전이 경영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것들을 이해하는 것들, 뭐 이런 식의 이제 노력, 그 접근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학문, 제가 하는 연구라든지 학문 분야에서도 뭐 사회학 전공자들과 함께 협업을 하거나, 뭐 예를 들면 뭐 노동법 전문가들이나 또는 이제 경영학을 하면서도 경영학 내에서 이제 안전을 갖다가 좀 녹여내는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전략들,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다른 시각의 해법을 제시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한 상황인데, 이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그 치명적 재해자 수를 10만 명당 4명에서 1명대로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들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외부에서의 좀 다른 시각들을 이제 좀 덧보태서 추가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그 전문성에 대한 강화는 행정 분야에서도 좀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뭐 고용노동부 내에서도 이제 그 안전을 담당하는 게 이제 고용노동부인데, 고용노동부 내에서는 이제 위상이 좀 많이 높아진 건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별도로 그 산업안전보건본부가 별도로 이제 지금 신설돼가지고 2021년도인가요? 2년도에 신설돼서 별도로 이제 그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데, 여전히 그 순환보직 형태로 일을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근로감독관 분들은 이제 안전근로감독관 분들은 계속 하지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국장급, 과장급, 사무관 이런 분들은 이제 여전히 계속 이제 본부랑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조금, 전문 인력 확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어려운 측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별도로 그 전문 인력 확보 차원에서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정부 행정에서 이제 전문 인력들을 확보하는 게 이제 방식이 뭐가 있을까 좀 고민을 했는데, 뭐 제일 무난한 거는 이제 뭐 별도로 좀 외청 형태로 좀 분리하는 것들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들도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영국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사례였거든요. 영국이 이제 1970년대 대대적으로 산재 예방 노력들을 하면서, 그때 이제 산업안전보건청, 그러니까 HSE라고 하는 산업안전보건청을 갖다가, 안전보건청을 별도로 이제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뭐 그렇게 이제 뭐 그런 식의 노력들, 전문성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좀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사업장 내에서의 그 안전에 대한 전문 영역들을 갖다가 계속 꾸준히 이제 늘려나가는 것이 한 축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한 축에서는 연구라든지 행정에서 이제 전문성들을 갖다가 좀 더 늘려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마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선진국 수준으로 가기 위한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 청으로 이제 독립하게 되면 순환보직 문제는 상당히 해소되겠죠. 이제 전문적인 그 인사들이 그 내부에서 이루어지는데, 근데 이제 고용노동부의 고위 관료들 중에 그 청장, 산업안전보건청장만 하고 관두기보다는 내가 장차관까지 해야 되는데 나 글로 가면 안 돼. 순환보직이면 내가 한 번쯤 거쳐가는 건 의미가 있지만, 이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같이 해결을 해야지만 이 전문성 확보가 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사실은 누구나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도 목숨 걸고 대선 정책으로 이걸 하지 않는 그 산업안전 문제, 산업재해 문제, 이거를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은 아마 정책을 초기 단계에 다시 리셋하는 과정에서 이런 산업재해, 산업안전 문제도 좀 제대로 다시 한번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갖고 말씀해 주신 박종식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